지난 5월 9일에 진행된 필리핀 대통령 선거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가 대통령으로 최종 당선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3월에 대선이 있었고 또 필리핀이 우리나라와 가까운 나라여서 많은 분들이 이 필리핀 대선에도 관심을 가지셨을 건데 이번 필리핀 대선은 독재자의 아들 마르코스 주니어가 당선되면서 더욱 화제가 된 선거이기도 했습니다. 마르코스는 어떤 사람인지 또 필리핀 상황은 앞으로 어찌 될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예, 부산외대 아세안연구원의 김도겸 원장 스튜디오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난번에 이제 남방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오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김동현 원장님이 필리핀 정치 그 전공을 하셔가지고 필리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일가견이 있으시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모셨습니다. 네, 이게 지난 10일이었죠. 그 필리핀 차기 대통령으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상원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이유와의 표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난 것 같은데 얼마나 났습니까? 네, 아주 상당히 많이 났는데요. 예. 아주 압도적 승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위하고는 거의 한 30% 표 차이가 났습니다. 마르코스가 58.7%를 득표했는데 2위인 로브레도가 약 29%를 득표했습니다. 예. 30% 표 차이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30% 표 차이다. 아니 그 필리핀 상황을 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면 투표 같은 거는 원래 좀 필리핀 높은 편입니까? 예, 필리핀은 우리나라하고 이제 약간 그 선거 방식이 좀 다릅니다. 네. 그 미국과 같이 사전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전 등록한 사람들은 대부분 투표를 하는데 예. 대부분 뭐 80~90%의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선거인 등록을 해서 투표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유권자들이 투표에 등록을 한다는 거는 본인이 투표를 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거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한 80~90%는 투표를 하는 거네요 대선에. 네, 그 선거 연령에 속하는 그런 국민들은 대부분 투표에 참가한다 이렇게 볼 수가 그럼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근데 우리나라도 네. 우리나라처럼 이제 주민등록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별로 없다 그러더라고요. 네. 오히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자동으로 투표가 선거권이 나오는데 사전 등록을 하고 그래 대선을 치르는데도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한다. 네. 근데 필리핀에는 주민등록 제도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투표를 선거를 하려면은 예. 이 사전 등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뭐 소셜 시큐리티 넘버라고 있긴 한데 그걸 가지고 그냥 투표권을 주지는 않더라고요. 사전 등록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번에 그 필리핀 대통령으로 당선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그러니까 아버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랑 이름이 똑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예, 마르코스 주니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주니어. 보통 이제 그렇게 이름을 많이 붙이는데 아들을 주니어라고 붙여서 이번 대선에서 보통 BBM이라는 말을 많이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그게 이제 봉봉 마르코스인데 이건 이제 애칭으로 이 마르코스 주니어를 칭하는 그런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뭐 우리 이제 국민들한테는 마르코스 하면은 독재자 뭐 요런 뭐 부정부패의 상징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혹시 또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마르코스 주니어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이제 외국의 어떤 그 인물이나 역사를 볼 때 우리하고 비교해 보면 상당히 이해가 네. 빠릅니다. 네.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과 아주 비슷한 시기에 독재 정권을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아버지 마르코스는 젊고 유능한 그 필리핀 정치인이었어요. 그래서 1965년에 48세의 나이로 처음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4년 후에 1969년에 이 독립 이후에 최초로 재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 필리핀 헌법이 4년 중임제였어요. 네네. 두 번밖에 출마할 수 없는데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발표하고 1972년에 이 종신 집권의 길을 열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필리핀의 독재 정권이 시작되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여기서부터 좀 문제였던 게 그러고 나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날 때 뭐 시민혁명 일어나고 난리도 아니었단 말이죠. 네네. 그 어쩌다가 물러나게 됐는지 그 과정도 좀 궁금합니다. 네, 그 1986년 사건인데요. 네. 이게 이제 대통령이 시민혁명 피플 파워라고 보통 이제 필리핀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사건의 발단은 1983년으로 조금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이제 한 그 저격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이제 마르코스 독재 정권의 그 이 포갑으로부터 피해서 미국에 망명 중이던
아무튼 당시 마르코스의 가장 최대의 정적이었습니다. 아퀴노 상원 의원이 1983년 8월 21일에 귀국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1984년에 이 총선이 있다고 이렇게 발표가 돼서 네. 야권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제 귀국을 하는 자리인데 당시 마닐라 공항 지금은 이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마닐라 공항에서 저격을 당합니다.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이 반 마르코스 진영이 아주 집결을 하게 되고 이때부터 이제 뭐 사회가 아주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을 이 수습하기 위해서 마르코스가 1986년 2월에 임시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고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선거에서 물론 이제 독재 정권 하니까 부정부패가 이제 많이 있었고 결국은 이제 마르코스가 스스로가 당선되었다고 승리했다고 이렇게 선포했지만 시민 불복종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일부 군부에서도 반기를 들고 거의 이제 수습 불가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이때 이제 미국이 개입을 해서 헬기를 대통령궁에 보내서 마르코스 가족을 하와이로 망명을 시킵니다. 그게 이제 이 전말입니다. 네. 근데 참 말로가 보기가 좋지 않네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 그냥 구한 거고 다 던져놓고 그냥 도망간 거잖아요. 그러면 마르코스 아버지 마르코스 말년은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마르코스는 이제 하와이에서 이제 그 사망을 하게 됩니다. 예. 3년 한 7개월쯤 있다가 1989년에 사망을 하고 1991년에 이제 가족들은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귀국을 해서 1900 몇 년도요? 이 1989년에 사망을 하고 예. 1991년에 가족이 이제 귀국을 하고 아무튼 뭐 그 가족은 이제 화려하게 정계에 다시 복귀를 해서 오늘날 예. 새로운 아들 대통령을 낳기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쫓겨간 지 10년도 안 됐는데 다시 온 거네. 그렇죠. 근데 이 마르코스가 이제 그 아버지 그때 일가족이 다 하와이로 갈 때 뭐 막 보도 같은 거 보면 무슨 뭐 이 가족이 무슨 17조 원을 빼돌려니 나라 또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 부정부패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이 부정부패 상당히 유명하죠. 네. 네네. 예. 우리가 이 정치학에서 영국에 이제 존 액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마르코스도 결국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독재 정권 하에서 엄청나게 많은 부정부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마르코스 이후에 아퀴노 정권 하에서 PCGG라고 하는 이 아무튼 그 부정부패로 축제한 그런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었어요. 네. 네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환수한 돈이 2019년 기준으로 1,710억 페소 필리핀 돈인데 우리 돈으로 하면 4조 1,200억 원이라고 4조 합니다. 1,200원이요? 이게 이제 뭐 몇 년도예요 이게? 이게 이제 2019년 기준 2019년. 지금도 와. 이제 진행 중인데 아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우리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예. 우리 이 전두환 씨의 추징액이 예. 2,200억 원쯤 됩니다. 예. 그거에 한 뭐 환수한 돈이 그거에 한 20배쯤 되니까 예, 엄청나게 예. 많은 이 근데 지금도 부정부패가 그렇게 하는데 저질렀다. 아들이 대통령이 돼서 이제 이게 용이할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그 마르코스 주니어 지지자들이 뭐 이멜다 마르코스 그러니까 영부인 당시 그 사치도 어마어마했다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이 과정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걸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마르코스 가문은 예. 필리핀에서 아주 엄청난 그런 정치 가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991년에 귀국을 해서 이 일로코스 노떼라고 하는데 루손섬 이제 북쪽 지역에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뭐 주지사, 뭐 상원 의원 또 뭐 아무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그 선출직 이 직위를 거의 다 그 가문이 독점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 우리가 이제 마르코스 로얄 리스트라고 하는데 한 25% 됩니다. 네. 지난 2016년 부통령으로 나왔을 때도 그 정도 득표를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헬기 타고 도망갔는데 정치적인 그 여건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얘기고 4조를 빼앗았는데도 그만큼 탄탄한 재력도 갖추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뭐 앞뒤가 좀 안 맞아가지고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예를 들어서 필리핀에서 어떤 정치 문화가 예. 우리하고 좀 이제 다르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필리핀에는 이제 가문 정치가 일반적으로 이제 뿌리 깊게 내려져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정치 명문 가문은
부정부패건 어떠한 정치적인 스캔들이 있어도 예. 그것이 금방 잊혀지고 금방 극복이 되고 다시 복귀되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그러니까 뭐 평가는 일단 필리핀 국민들이 해야 되는 게 좀 맞겠지만. 뭐 마르코스 주니어 지지자들이 이제 뭐 아버지 마르코스가 집권했을 때가 진보와 평화 번영의 시기다 이렇게 주장한다는데 이게 필리핀 국민들한테 먹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정부는 또 어떻게 했길래 이런 게 먹히는지. 예.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평가가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 일부 사람에서는 필리핀에서 이 젊은 그 학생들한테 역사 교육을 시키지 않는다. 네. 역사 교육이 부족하다 이런 이제 그 의견이 있고 네. 아무튼 이번 선거에서 이제 특이했던 점이 뭐냐면은 마르코스 후보가 네. 이 공식적인 이 주요 미디어에서 하는 공식적인 그런 그 토론회에 한 번도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고서 주로 자기의 어떤 선거는 그 1인 미디어 SNS를 통해서 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SNS는 그 특성상 이렇게 그 진실이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것만 들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하는 네. 사람들이 네.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그 아버지 세대 독재 시대를 좀 과장하고 또 미화하고 뭐 이런 현상들이 상당히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지자들이 이제 거기에 부합해서 아무튼 뭐 수백만 명의 SNS 팔로워가 있으니까 예, 예. 이게 이제 확대 재생산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통령이 그 두테르테 대통령하고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두테르테 대통령의 딸이죠, 딸. 네. 그게 가능하네요, 그죠? 그렇죠. 필리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가문 정치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뭐 그 가문 정치뿐만이 아니라 예, 예. 현재 두테르테 대통령의 국민적 지지도가 70%를 넘습니다. 이제 네. 불과 뭐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는데 예, 예. 지금도 이 아주 많은 필리핀 국민들이 두테르테를 이 지지하고 있다. 네, 네. 그 지지가 아무도 그 딸한테 고스란히 옮겨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두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논평 같은 걸 보면 여기 뭐 역사 교육도 부재하지만 언론이 거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무튼 뭐 그 두테르테 정부 때부터 이 메이저 언론에 대한 그 부정적인 시각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그래서 주로 이제 두테르테도 자신의 어떤 그 개인 SNS라든가 네네. 혹은 이제 정부에서 이제 운영하는 그런 방송국들이 있어요. 네, 그런 예. 데를 통해서 주로 이제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그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지난 정부 하에서도 필리핀의 최대 방송국인 ABS, CBN이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이제 면허를 갱신하지 않아서 지금 이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그럼 네. 방송을 못 하는 거잖아요. 예, 예. 공중파 방송을 못 하죠.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지상파 재전송 해가지고 한 3년에 한 번씩 그걸 봤거든요. 근데 예. 그건 보통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걸 안 해줬다. 네.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가문 정치라는 게 그럼 그 가문이 얼마나 오랫동안부터 이렇게 계속 그 지역을 관할한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그 이제 좀 필리핀 역사를 좀 아셔야 되는데. 예. 필리핀의 이런 오늘날 엘리트 가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스페인 식민 통치 시기부터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일제 강점기부터 그 전부터요? 그보다도 이제 훨씬 전인데. 조선 예. 시대 때부터. 예. 아무튼 그 사람들의 어떤 뭐 어떤 토대가 되는 것은 땅입니다. 땅. 그래서, 예. 그 과거에 이제 지주 세력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예, 예. 그 스페인 식민 통치 시대 때 이제 하시엔다라고 해요. 대농장제인데 그 아래는 이제 많은 그 소작농들이 있고 예, 예. 그래서 엄청나게 그 넓은 영토를 한 가문이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근대적인 선거 제도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이런 제도에 다 진입을 해서 지금의 이제 엘리트 그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자수성가한다거나 흑수저가 이게 정치에 진출해서 뭔가를 터전을 이루고 이게 굉장히 어렵네요, 그죠? 사실상 거의 뭐 힘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무슨 권투 선수가 있잖아요. 파키아오. 예. 그분은 어때요? 그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나왔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3위를 차지했는데 네. 그런 이제 필리핀에서는 만약에 지금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은 예. 보통 이제 말한 셀러브리티라고 그러니까 유명한 셀럽. 운동선수나 네. 운동선수나 유명한 연예인
이번에 그 상원의원 선거에서 1등을 차지한 사람도 영화배우입니다. 네. 그거는 이제 그런 가능성, 특이한 가능성은 있는데 일반적으로 스스로 열심히 공부해서 그렇죠. 정치에 입문해서 네. 그 여력을 하기는 쌓아서 힘들다.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네. 수가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도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마지막 시간이 다 됐는데 58.7%의 득표를 얻었는데 반대하는 세력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뭐 그 반대 세력들이 이 마르코스가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아무튼 선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 가지 뭐 세금 탈루 이 문제라든가 네네. 과거에 이제 부정부패 문제가 있는데 이제 법적인 판결이 완전히 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법적인 판정, 대법원 판정을 기다린다고 이렇게 하고 또 이제 마르코스 시대 때 그 인권 탄압을 받았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그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의회에서 공식 선포를 했어요. 대통령 당선 선포를 하고 그래서 뭐 그런 야권에서의 그런 주장들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또 혼란스럽게 전개가 될 것 같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아우 필리핀 이 마르코스 대통령 아들 마르코스가 대통령이 된 상황들 쭉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외대 아세안 연구원의 김동엽 원장이었어요. 예, 뭐 다른 나라 정치지만 또 우리나라에서 배울 점도 분명히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